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한국은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무슨 전투기입니까? 이렇게 말하며 한국 군사력을 비웃던 일본 자위대 출신 국방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어떤 장면을 목격한 순간 충격으로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위대 내부에서도 경보가 울리며 일본 방위성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 켄지입니다. 저는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15년간 근무했고 전투기 파일럿 출신으로 지금은 국방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아시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항상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으로 첨단 기술을 공유받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군사력. 그들은 아직 우리를 따라오기에 바쁘다고 봐야죠. 이것이 제가 동료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였습니다. 매번 한국의 신무기 체계가 발표될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항상 과장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품질과 효율성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 제가 도쿄 방위대학에서 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중 중 한 사람이 질문했죠. KF-21 보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지만 일본의 F2 개량형이나 곧 도입될 F-35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은 항상 홍보에 능하지만 실제 성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제 평가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가 어떻게 미일 공동개발의 결정체인 일본의 전투기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각종 국방 세미나와 미디어에서 한국의 무기체계를 평가절하하고 있었습니다. K 흑표 전차? 일본의 십식 전차에 비하면 장갑 두께와 화력이 부족합니다. 천국 미사일? 일본의 PAC-3 개량형만큼 신뢰성이 있을까요? 한국의 이지스함? 일본의 콩고급 구축함보다 레이더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평가는 단순한 제 개인의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발전 중이지만 아직 열세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성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우리는 한국의 최신 군사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볍게 웃곤 했죠. 그들은 너무 급하게 발전하려다 실패할 것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반적인 결론이었습니다. 2023년 말, 저는 한일 국방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저 한국의 군사시설을 둘러보고 제 기존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재료를 수집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죠. 출발하기 전 제 동료 사토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게. 자위대에 비하면 한국군은 아직 많이 부족할 테니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외교 행사일 뿐이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 공군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매너는 좋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전투력이지. 서울에서의 첫날 일정은 한국국방연구원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군사 전략과 무기 개발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발표자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KF-21K 전차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청중석에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과장된 홍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 중인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이륙하는 KF-21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렵한 움직임, 놀라운 기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더 신호를 분산시키는 스텔스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인가? 저는 처음으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방문 이틀째, 우리는 대전 근처 공군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일정은 한일 공동 군사 훈련 참관이었습니다. 자위대에서 파견된 F-2 전투기 4대가 한국의 KF-21 시제기 2대와 함께 모여 전투 훈련을 진행하는 자리였죠. 저는 당연히 F-2가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레이더 감지 시뮬레이션과 기동성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공군 대령이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어딘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F-2 전투기들이 먼저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KF-21이 활주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이륙 각도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F-2보다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저 각도로 이륙이 가능합니까? 제가 옆에 있던 한국 공군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KF-21의 엔진 추력대 중량비가 F-2보다 15% 높습니다. 그리고 기체 설계가 고기동성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소령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스펙상으로 F-2가 앞서야 했는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정반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곧 레이더 감지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F-2는 전통적인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KF-21은 부분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 플러스 세대 전투기였죠. 훈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은 F-2를 거의 80km 밖에서 감지했지만 F-2는 KF-21을 60km까지 접근해서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미사일을 발사했을 거예요. 한국 공군 소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랑이 아닌 단순한 사실 전달의 어조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공중 기동성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F-2와 KF-21이 다양한 기동을 선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F-2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조종해봤던 전투기였으니까요. 하지만 KF-21의 기동성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고각도 선회에서 KF-21은 F-2보다 확실히 작은 반경으로 선회했습니다. 선회 반경이 F-2보다 최대 18% 작습니다. 한국 공군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거든요. 훈련이 종료되고 브리핑룸에서 결과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측 파일럿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세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했을까? 우리가 그동안 뭘 놓친 거지? 오후에는 K 흑표 전차의 성능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아침 훈련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죠. 우리는 육군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K 흑표 전차와 일본의 십식 전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외형만 봐도 K는 더 날렵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기술 브리핑에서였습니다. K는 완전 자동화된 표적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4km 거리에서 95% 명중률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소령의 설명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km 거리에서 95% 명중률이라니? 일본의 십식 전차는 3.5km에서 85% 명중률이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곧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 흑표 전차는 언덕을 오르며 포탑을 회전시켰고 4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발사로요. 이건 미국의 에미레이 에이브럼스보다도 우수한 명중률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K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사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K의 자동 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십식 전차가 15초마다 한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반면 K는 8초마다 한 발씩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화력 차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장교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사 전문가로서 이렇게 놀라운 기술 발전을 목격했다는 흥분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으로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쿄의 방위성 동료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의 무기 체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우수하다. 특히 KF-21과 KE 전차는 즉시 재평가가 필요하다. 동료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과 수집한 데이터를 아모아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일본의 우월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한 일정 3일째, 저는 이미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한국의 해군 기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인근의 해군 작전사령부였죠. 저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기에 한국 해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SLBM 기술과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이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조차 아직 완전한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제 발사 시험까지 성공한 겁니까? 제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2021년 9월에 첫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는 작전 배치 단계입니다. 해군 제독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 군사 균형의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라 전략 무기였으니까요. 곧 우리는 잠수함 계류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었지만 그 실루엣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공기분료 추진 체계 AIP를 탑재하고 있어 최대 3주까지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3주라고요.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도 2주가 최대인데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산 소나 시스템은 일본이나 미국의 시스템보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15% 더 높은 감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궁2와 철매2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천궁2는 고도 20km까지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PAC-3 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천궁2 시스템 전체 비용은 PAC-3의 약 60% 수준입니다. 연구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심 믿기 힘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구소 내부 투어였습니다. 보안 구역을 통과한 후 우리는 한국의 차세대 레이더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AESA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였는데 그 성능 지표가 놀라웠습니다. 이 레이더는 현재 F-35에 탑재된 레이더와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더 우수합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F-35의 레이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죠? 연구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방위산업의 GDP의 2.7%를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인 전자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죠. 삼성, LG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국방 분야로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민간 전자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빠르게 군사 기술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연구소 투어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KF-21 부학기의 모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험 비행 중인 부학길보다 더 발전된 버전이었습니다. 블락2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을 갖추게 될 것이며 스텔스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제 동료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완전한 내부 무장창이라니 이것은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의 F-22, F-35와 같은 수준으로 말이죠. 완성 시기가 언제인가요? 일본 대표단의 다른 멤버가 물었습니다. 2026년까지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대답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026년이라면 불과 3년 후였습니다. 그때쯤이면 일본은 어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F2와 도입된 F-35뿐일 것입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5세대급 전투기를 갖게 될 테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일본 방위성의 한국 군사력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들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방기술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방문 4일째 아침, 우리는 한국 해병대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K-21 장갑차와 K9 자주포의 실전 훈련을 참관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어제까지 본 것들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무기 시스템이었지만 그날 보여준 정확도는 경이로웠습니다. 40km 거리의 표적을 첫발에 명중시키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K9 자주포의 표준 성능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첫발 명중률이 90% 이상입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이죠. 한국군 장교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오는 국가가 아니라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의 기술까지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즉시 방위성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방위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일본 안보에 대한 함의였습니다. 보고서는 방위성 내에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KF-21의 성능과 한국의 SLBM 개발에 관한 내용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정보가 정확합니까? 방위성 차관이 물었습니다. 네,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해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자위대 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과 수집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위 전략 전체를 재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위대 총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회의는 6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기술 자립도입니다. 방위성의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많은 핵심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미국과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있었죠.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의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특별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일본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믿어왔던 일본의 군사적 우위가 이제는 명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특정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위성 전략 분석실에서 더 충격적인 정보를 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국가의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하고 있었고 그 규모는 연간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방산 수출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터키 등 여러 국가가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투자는 GDP 대비 일본보다 훨씬 높았고 R&D 투자는 특히 미래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우주 기술 등이 그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일본 최대 방위산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의 부상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와 기술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면 경제적으로도 일본의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방위성은 대응 전략을 담은 내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방위 예산 증액 GDP의 1%에서 1.5%로. 2. 독자적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3. 방산 수출 제한 완화. 4.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마지막 항목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경쟁자로 인식하면서도 결국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위성의 한 고위 관료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방위 분야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한국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위대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한국의 발전을 배울 점으로 보기 시작했고 일본의 방위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자위대의 한 젊은 장교가 말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자만심이 이제는 겸손한 자기반성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일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강연과 분석에서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주요 군사강국으로 당당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본 청중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모델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그들은 실용적인 접근 방식, 민간 기술의 효과적인 군사적 전환,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저는 2차례 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였죠. 자만심 대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로 한국의 군사시설과 방위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장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 최고를 목표로 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종종 현상 유지와 전통적 방식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방문에서 한국 국방연구원의 책임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위기의식과 실용주의, 그리고 불가능을 거부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오랜 성공에 안주했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도전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발전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만들었죠. 이제 저는 일본의 방위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쟁도 중요하지만 두 나라가 힘을 합친다면 지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을 얕보았지만 이제 그들을 존경합니다. 최근 방위성 보고서에 제가 쓴 결론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혁신 능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KF-21K 전차, SLBM 기술은 이제 일본 방위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 경험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선입견과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두 나라는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동맹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매년 도쿄대학교에서 아시아 국방기술의 발전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의는 항상 한국의 사례로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놀라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일본이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전역에서 이 메시지가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